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2년 11월 1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라이브를 했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반도체 함께 배우기 좀 너무 좋다. 예, 아니 어쨌든 좀 그런 걸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공정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알아두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투자하시면 워낙 많잖아요. 뭐 삼성전자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좀 내가 어느 쪽에 좀 투자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알면 뭐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 때도 많잖아요. 반도체 얼마나 어렵습니까? 투자하기가.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진짜 안 좋을 때 해야 되고 막 또 너무 좋을 때 투자하면 물리고 근데 그렇게 좀 안 좋을 때 투자를 할 때 내가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명확히 안다면 좀 안 좋을 때 버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그거를 좀 뭐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계속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끝나면 나중에 2차 전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도 좀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좀 계속 뭐 같이 배워보죠. 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제 보고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있고요. 그 다음 건설, PF, 그 다음에 유통, 편의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정유화학. 이거 저번에 이제 이 정유화학은 좀 유안타 의견과 좀 반대입니다. 오리온 어제 실적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쿠콘 예 오랜만에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유비벨록스 요것도 보고서가 나왔고 유비벨록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요걸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고서 돼 있고 동국제약 오로스 테크놀로지 요것도 좀 생소하시죠. 반도체 회사입니다. 장비 회사고 요것도 좀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죠. 저번 주에 초에 간략하게 요약만 해드렸는데 더 라스트 퍼즐 공급망 재편 속 수직 계열의 힘 2차전지 광물 이제 그 관련된 거 이제 한 번에 제가 요약은 한번 해드렸고 지난주에 오늘은 그림 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자 포럼을 열었고 싱가포르에서 결국 이제 이거예요. 전장. 그리고 요즘 메타버스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뭐 저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메타버스를 할 게 없어서 그런 거죠. 지금 당장. 근데 게임 시장도 커질 거고 또 메타버스로 우리가 엔터 콘서트도 볼 수 있고 할 건 많아요. 예,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게 이제 돈까지 벌어야 되죠. 기업이. 그러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어쨌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선 반도체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전장화하고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제 거기에 메모리까지도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원가 비중이 옛날에는 8%밖에 안 됐는데 지금 45인데요. 이게 65%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서버 내에서 메모리 비중은 확대된다.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이제 스마트폰보다 30배를 넘을 거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공부할 때도 이제 뭐 예전에 소켓 공부 같은 거 해봤잖아요. 뭐 테스트, 검사 장비 뭐 이런 것들도 공부했지만 후공정이라 그러죠. 예, 후공정도 좀 공부를 해놔야 되는 게 이 자동차용으로 들어갈 때 그런 테스트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 자동차가 전장화 되는 거죠. 전기화, 예, 전동화 되면서 수많은 반도체가 이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수요처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PC, 서버, 그 다음에 모바일 세 개예요. 딱 여기에 이제 뭐가 붙어요?
자동차가 이제 붙을 겁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25년도에 2나노 공정을 공개하고요. 매년 한 개 정도씩 계속 공장을 증설할 걸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바일 비중은 좀 낮아지고 자동차나 서버 이런 쪽이 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워낙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수익성 확보도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TSMC가 그러니까 버핏이 TSMC를 지분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워런 버핏이란 분이 TSMC를 지분을 매입하고 어제 뭐 잠깐 설명드렸지만 대단한 거죠. 그냥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워런 버핏의 용기와 해안입니다.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워런 버핏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들은 있어요. 뭐냐면요. 일단 이제 해안이라고 좀 아이디어인데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뭐 이런 보고서나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지만 이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딱 이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고 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쪽으로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너무 소설 쓰면 안 돼요. 또 뇌피셜을 뭐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소설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어차피 주식투자하는 게 상상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미래를 예측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소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소설이 너무 그냥 이제 막 나가면 안 되는 거죠. 합리적 근거에 의한 소설을 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면 해안도 있어야 되고 통찰력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해안이나 통찰력 있잖아요. 그냥 몇 개 업종에만 좀 집중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막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난 이쪽 한 두세 개만 딱 집중하겠다. 이쪽 섹터. 그게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 하실 필요 없어요. 투자할 때는 투자할 때 막 이것도 하고 그건 이제 완전히 백화점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딱 몇 개 내가 알고 그런 거.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가격을 봤더니 싸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워런 버핏이 용기 낸 것처럼 내가 공부가 다 끝났고 이런데 주가가 막 곤두박질 쳐요. 뭐 TSMC 세계 1등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TSMC가 올해 40% 폭락했어요. 그 40% 폭락할 때 워런 버핏은 용기를 냈죠.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흥분해라. 남들이 흥분할 때 막 주가 올라가서 그럴 때 공포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대로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해안을 가지고. 물론 TSMC가 실패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자기만의 통찰력을 가지고 옛날에 애플을 샀던 것처럼 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좀 배울 필요 있어요. 막 격까지 다 자르고 핵심에 집중한 거죠. 이 핵심이 뭡니까? 이분이 보신 건 용기를 냈지만 결국은 기술입니다. 기술. 반도체 기술. 반도체 첨단 공정 기술. 이게 반드시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인공지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TSMC가 이걸 잘 만들 거라고 예상하고. 왜냐하면 엔비디아, 애플이 아무리 뭐 설계를 잘해도요. TSMC가 없으면 못 만듭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정한 거죠. 그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이게 TSMC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만큼 또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는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우리 한국에서 투자를 한다면 반도체 공부 안 하고 하는 거는 저는 큰 걸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25% 4분의 1짜리를 아예 제껴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되지만 그래서 반도체 좀 어렵지만 공부를 좀 계속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그럴 수도 있죠. 난 반도체 안 한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뭐 굳이 안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만큼은 어쨌든 반도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좀 집중해서 공부해서 알아두면 좋죠. 그리고 이제 PF 혼란기 이후 강화될 대형사 주택 시장. 이건 결론은 뭐냐면요. 대형사는 괜찮다는 거예요. PF가 터져도 대형사들은 현금이 좀 있고
옛날과 다르게 책임준공 형태다 보니까 다 떠앉질 않아요, 건설사. 그리고 이렇게 주택시장이 안 좋고 분양이 안 되죠, 잘 요즘에. 그런 상황에서는 대형사가 이제 중소형사 점유율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버틸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형사 위주로 좋아진다. 이런 거고. 그리고 KB증권에서는 현대건설, DLENC,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순으로 선호를 하고 있고, 아무튼 앞으로 뭐 내년에 분양 물량은 줍니다. 올해보단 줄지만 대형 건설사의 분양 물량은 10%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 점유율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한테나 수주 안 주겠죠. 예. 검증된 회사, 현금 많은 회사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좀 부동산 PF 리스크 적은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많이 열릴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 시키겠죠, 정부가. 그래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2월에 둔촌중앙 중공 분양, 이제 다음 달에 분양하거든요. 이게 반드시 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흥행을 좀 해주면 투자 심리가 바뀌겠죠. 그래서 건설업종은 어쨌든 뭐 지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따르면 내년엔 대형사 중심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소개를 하면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건설사 한번 해볼까 이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건설사 뭐 딱 선택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다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모르겠다, 아무리 봐도 내년에 진짜 건설이 좋아질까? PF 끝났나?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해도 본인 스스로가 좀 불확실하게 느끼면 안 하면 돼요. 아이디어가 되게 많잖아요. 이거 건설 말고도. 그러면 건설은 패스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잘하는 거 몇 개에만 집중하시고. 여기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이 내년에도 좋을 것 같으면 조정시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이런 거죠. 올해 좋았는데 편의점이 내년에 물가 좀 안정화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편의점이 올해 좋았으니까 내년에는 좀 또 기저가 높잖아요. 올해 200억 팔았는데, 그러니까 1년 전에 100억 팔다가 올해 200억 팔았어요. 그럼 100% 성장이죠. 근데 다음 해에 220억을 팔았어요. 그래도 20억을 더 판 건데 성장률은 10%밖에 안 돼요. 그럼 적은 거죠. 이제 그럴 수 있다 보니까 내년도는 솔직히 좀 이렇게 성장할까? 그걸 애매하면 편의점도 패스하면 돼요. 단 이제 편의점을 갖고 있는 주주분이나 관심이 있으면 이제 더 들여다봐야죠. 근데 일단 한국투자증권의 김명주 연구원님은 내년에도 괜찮다. 고물가가 쉽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등교도 정상화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거리에 다니니까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출점이 늘어나요. 편의점이 이제 그 과점 상태고 하다 보니까 정부 규제도 있어가지고 많이 막 이렇게 출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편의점 종사자의 연 매출이 전체 평균 대비 30%가 더 잘 나온대요. 그 경기를 덜 타는 업종이고, 또 자영업자분들이 편의점으로 이제 바꾸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출점이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이죠. 그래서 두 회사 다 괜찮다. 다만 비싸냐 싸냐를 봤을 때 뭐 비싸진 않은 거죠. BGF가 13배, GS 리테일이 11배니까 과거랑 비교하면 비싼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인 것 같아요. 다만 주가가,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방어주로서는 매력이 있어요. 한번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방어하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시장이 좋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잘 지수가 좋을 때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업종으로 약간 좀 했지? 좀 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와서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럴 때 약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이지, 뭐 이걸로 엄청난 고성장을 해가지고 큰 수익이 난다, 그런 업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편의점 관련주도 내 포트의 일부만 좀 안정성을 위해서 뭐 투자해본다, 이런 마인드는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유학은 이분은요 그 얼마 전에 유한타증권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황교안 연구원님 원래 석유학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이번에 갑자기 바꿨어요 톤을. 석유학 좋다 내년에. 그리고 정유랑 태양광 안 좋다. 완전히 많은 애널리스트랑 생각이 반대죠. 근데 이 삼성의 조현일 연구원님은 내년에 정유가 좋고 석유학은 안 좋대요. 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죠? 이 유한타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 정유 쪽은 공급이 중요한데 공급이 늘기가 어렵대요. 러시아 제재, 석유 수출 금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공급이 줄 것 같다. 그 공급이 줄면요 정유업종한테는 좋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디젤 수입을 러시아에 의존을 아직도 유럽이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유 제품 공급이 더 부족해지겠죠. 그렇다고 이런 게 부족하다고 정유 회사들이요 설비도 잘 많이 안 해요. 왜? 정유 사업은 지는 산업이잖아요. 앞으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끝이 좀 보이는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돈 투입해가지고 증설을 안 합니다. 원래 돈 많이 벌면 증설하는데. 그래서 증설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날 여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지 않은 거죠. 수요는 안 좋죠. 수요가 좋지는 않지만 수요도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유 수요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 항공기에 들어가는 기름 있죠. 예, 요게 회복될 거다. 그 코로나 이전을 그러면은 수요가 이제 폭증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반면에 화학업종은 여전히 증설이 많아요. 공급이. 그리고 수요는 아직 부진하다. 수요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좋아지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 플랜트라 그러죠.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이 석유화학 제품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좀 시간 필요하다. 내년 중반 하순에. 그러니까 유한타의 황교안 연구원님은 뭐 이제 괜찮아질 것 같다. 내년에. 근데 여기 삼성증권은 내년 하반기 좀 넘어야 업황 바닥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화학보다는 정유업종에서는 SK이노베이션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상향했고 화학업종에서는 LG화학을 90만 원으로 올렸고 SKC를 14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일단은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 화학업종 내에서도 그냥 순수 석유화학보다는 하나솔루션, LG화학, SKC처럼 사업을 다각화하는 회사 있죠. 태양광, 2차전지 이런 식으로 그런 업체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유나 석유화학 주주라면 어디에 가름말 탈까 이 고민이죠. 유한타의 말이 맞을 것인지 삼성의 말이 맞는 건지 명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안 하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잘 모르겠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근데 내가 명확한 의견을 갖고 있고 내년에 예를 들면 내년 2분기에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좀 풀어줄 것 같고 수요 좀 증가할 것 같고 전쟁이 끝날 거고 그래서 원유 공급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마인드를 좀 갖고 계시다면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석유화학은 좋게 봐야 되겠죠. 정유는 안 좋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한타나 삼성증권 얘기를 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의견들이 서로 다른 게 있지만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꼭 내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리온. 예, 오리온이 어제 10월 항상 이제 월마다 실적 발표하는데 뭐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매달 좋은 실적. 한국 여전히 잘 나왔고 한국은 또 가격까지 올렸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드디어 플러스 전환했어요. 중국이 역성장하다가 그래서 좋아졌고 베트남도 현지 지역 봉쇄가 완화되면서 이제 작년에 워낙 성장을 많이 한 지역이거든요. 베트남 작년 성장이 높은데도 올해 또 성장하고 있어요. 러시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을 받아주고 있고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이제 과자나 이런 거 만들 때 원가가 좀 높은 편인데도 비용을 많이 절감해가지고 이익률도 잘 방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고요.
기대치 넘을 것 같고, 가격 인상 효과, 스낵 출고 증가, 뭐 이런 것들 신제품. 그래서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늘 꾸준한 실적 보여주고 정말 뭐 별로 나무랄 게 없는 그런 좀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쿠커는 이제 각종 다양한 금융 데이터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 회사죠. 그래서 5만 건의 금융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를 API 이제 프로그램에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쿠콘 단넷에서 이제 뭐 기업체들이 여기 가서 그런 API를 사와서 자기네가 저걸 이용해서 금융 플랫폼이라든가 다양한 데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사갈 때 처음에 1회 돈을 주고 사야죠. 그리고 이용을 할 때마다 이제 수수료를 추가로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쓰면 쓸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구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크지 않죠.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니까 용역비나 뭐 이런 거 제외하면 뭐 인건비나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금융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일단 다양한 지금 금융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저런 이제 금융 빅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고객들에게 맞춤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예금 보험 P2P 상품. 이제 P2P는 이제 개인 대 개인이죠. 개인과 개인과 거래할 때 그걸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그 온라인 판매 중개업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아직은 정식 운영은 아니지만 예금과 보험 요 상품에 대해선 한번 혁신금융 서비스를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11월 9일 날 9개 기업, 여기 뱅크샐러드, 뭐 줌, 뭐 비바 리퍼블릭, 여기 토스죠. 네이버, CB 파이낸셜, 신한은행 이런데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 서비스를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휴사 있죠. 금융사가 자기네 거 말고 다른 회사에서 하거나 아니면 제휴사 이 예적금 상품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자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이제 이 예금은 이제 저희 제휴사 건데 이 정도 금리를 지급해 줍니다. 이렇게 추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편하겠죠.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PER은 그동안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15배까지 좀 떨어져 있고요. 아무튼 데이터 부분 내년에도 고성장 계속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정책도 우호적으로 좀 바뀌니까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쿠콘도 주가가 뭐 이게 성장주들 다 똑같죠 뭐. 아시겠지만 성장주들이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이 데이터 사업하는 회사들 정말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 그냥 작년에 그렇게 좋았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비쌌죠 당연히 비쌌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빠지면서 이렇게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주가가 반의 반토막 나고 나서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있다. 다만 이제 쿠콘 같은 기업은 그래도 이런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니까 정부 정책의 수혜를 좀 받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솔브레인은 반도체 뭐 소재 업체고 식각이죠. 우리 식각 아시죠? 깎는다. 에칭, 그 소재 만드는 기업입니다. 솔브레인이. 이제 좀 명확하게 그림 그려주세요. 식각 우리 판화할 때 이게 조각한다 그러죠. 식각 액을 딱 뿌려가지고 그겁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어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때문에. 이 회사는 소재가 좀 많아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물론 반도체가 훨씬 많지만 디스플레이는 워낙 지금 뭐 스마트폰 쪽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가동률이 떨어져가지고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4분기 이익은 좀 크게 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게 반도체 소재도 좋은데 그 OLED 있죠. 여기가 가동률이 좀 증가하면서, 왜냐하면 내년 1분기에 좀 빨리 삼성이 갤럭시 신제품을 내놓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어제 그 솔브레인 홀딩스 한번 말씀드렸죠. 솔브레인 홀딩스는 뭐다? 미국이나 이런데 해외 쪽에서 전해액 사업을 하는 회사고 2차전지. 근데 솔브레인도 해요. 근데 솔브레인은 국내에서 합니다. 약간 다르다고 보세요. 해외 쪽은 저기 솔브레인 홀딩스가 맡아서 하고 있고
국내 쪽은 뭐 솔브레인이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2차 전지 사업은 두 개가 약간 그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좀 분리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가는 어쨌든 그동안 되게 부진했죠. 근데 주요 고객사 삼성은 설비 투자 안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좀 솔브레인한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가 매수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뭐 여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애널리스트가 저가 매수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쫓아서 하시면 안 되고 분석을 해봐야죠. 그래서 좀 솔브레인이 지금 주가가 사실 많이 빠졌잖아요. 이것도 한 30만 원 넘었다가 근데 지금 다시 20만 원 회복됐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PER, PBR을 보면 역대급 저평가입니다. 다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좀 비쌌을 수도 있지만 PER, PBR 기준으로는 되게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현재 PER이 10배도 안 돼요. 보통 소재 업체들 15배 이상 주거든요. 성장이 꺾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애널리스트의 사라 말아라 이 의견을 떠나서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도 저평가된 거는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뭐 이 애널리스트 의견대로 저가 매수를 고민할 자리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저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좀 최근에 올라서 주가가 조금 레벨이 좀 비싼 것 같다, 이러면 기다려야죠. 그렇게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을 꼭 해보세요. 예, 애널리스트가 사라고 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리고 왜 사야 되는지도 이해를 해야죠. 그냥 막 사면 안 되고 살 때도 이유가 있어야죠. 예, 왜냐하면 반도체 시가격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낸드 플랫이 있죠. 이게 점점 많이 100단, 200단, 300단, 나중에 1000단 가는데, 그러면 이 한 번에 구멍 뚫어서 연결이 안 되고,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 함께 배웠잖아요. 낸드 플랫이 단수가 올라가면 중간에 한번 확 잘라서 2번 끼워야 된다. 이걸 더블 스태킹. 그러면 이 소재 있죠. 솔브레인이 하는 이런 식각 소재,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2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낸드 플랫이 공정 기술의 좀 변화도 좋은 거죠. 예. 유비벨럭스는 이제 실적은 좋은데 참 주가가 못 갔죠. 근데 스마트 카드 있죠. 여러분들 그 신용카드 아시죠? 신용카드에 그 IC 칩 있죠. 이게 네모난 거. 그거 만드는 회사가 유비벨럭스예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옛날엔 뒤에 마그네틱 딱 긁었죠, 우리. 마그네틱 방식.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다 IC 칩 쓰죠. 여기 반도체가 내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가 들어가 있고 보안도 되게 뛰어나고요. 위변조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년에 한 1.1억 개 정도가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점유율로는 국내 1등, 2등이 코나아이. 그리고 자회사 중에 블랙박스 만드는 팅크웨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팅크웨어는 주로 애프터마켓은 뭐냐면 자동차 처음에 살 때 들어가 있는 그거 말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는 것들 있죠. 블랙박스. 그게 이제 애프터마켓 중에. 비포 마켓이 좋죠. 비포 마켓은 어떤 신차 나올 때 거기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도도 좀 소프트웨어도 공급 중에 있고,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사업도 비중은 얼마 안 되는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회사 본업은 스마트 카드인데, 이게 수요가 앞으로 늘 가능성이 높은 게 토스 같은 인터넷 은행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수주를 받아서 계속 매출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블랙박스 있죠. 자회사 팅크웨어. 이게 작년 12월에 BMW하고 공급 계약을 맺어서 일단 지금 앞으로 4년간 78개국 BMW 신차에 들어가고, 금액을 떠나서 BMW에 납품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레퍼런스죠. 예, 다른 회사랑 영업할 때도 되게 좋은 그 역사가 되겠죠. 그리고 비프마켓이죠. BMW가 처음 신차 만들 때 거기에 같이 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마진도 좀 좋은데, 다만 중국에 납품하는 모델은 마진이 낮대요. 저가형이라.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좀 부진했다라는 평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국 전용 스마트 카드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마트 카드 보면 요즘에 신용카드에 비자 아니면 뭐 있어요? 비자 아니면 마스터죠.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제 표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23년부터 한국도 저런 전용 스마트 카드를 도입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카드사들이 비자 같은 데다 1년에 1,000억씩 준대요. 그 수수료로.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을 맞춰서 만든 개발사가 유일하게 국내에는 이 유비벨룩스라고 합니다. 내년에 요건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이제 한국 거 나왔으니까 나는 비자 마스터 안 쓰고 저거 써야지 이러진 않아요. 그죠? 해외에서는 또 사용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교체 수요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게 저거 만들어줘서 나왔죠. 그러면 이제 비자나 마스터한테 가가지고 협박할 수도 있어요. 야,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어. 너네 거만 안 쓸 거야.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협상력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또 그 카드사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PER 8.4배, 8.4배보다 좀 낮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시장 대비 싸고요. 요게 스마트 카드예요. 요거 보이시죠? 옛날 마그네틱 긁어서 하는 건 이렇게 한 줄로 쭉 돼 있고. 요새 다 이쪽이죠. 이제 우리 대부분 아시죠? 꽂아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엔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긁었어요. 카드를. 예. 대신에 이게 좀 비싼 편이죠. 근데 안전하죠, 되게. 그리고 요게 이제 아이나비 그 팅크웨어의 블랙박스고요. PER 밴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되게 낮은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리고 모멘텀은 이겁니다. 내년에 이런 거. 그래서 한번 좀 이것도 공부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인 것 같고. 유비벨룩스를 한번 그러면 밸류를 한번 볼까요? 예, 주가는 좀 많이 못 올랐는데 밸류가 실적 이번에 되게 좋았어요. 이번에도 그때도 이번 3분기도 한번 적어드렸죠. 실적 잘 나왔고 다만 여기랑 여기 아까 그거랑 좀 다르죠. 좀 이 회사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PER로 보는 게 맞아요. 네, 그죠? PE 뭐 엄청난 장치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장치 산업일 수도 있죠. 유형제. 근데 왜 그러냐면 막 적자 났다 흑자 났다 하는 기업은 아니죠. 매년 일정하게 돈을 버니까. PER로 보는 게 맞고 PER로는 지금 여기가 8.74배 여기가 중간 부분 맨 밑이 3.7배 그리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뭐 일견 딱 밸류로 봤을 때는 괜찮은 자리는 맞습니다. 근데 관건은 내년에 저게 채택이 돼서 얼마나 매출이 나올지. 그러니까 성장성은 좀 떨어지는 기업입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내년에 나올지. 그거 이제 관찰을 계속 해보는 거죠. 동국제약은 좀 아쉽게도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영업이익 증가했잖아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비용을 많이 써요. 아직도. 예, 인건비 공공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익보다 매출에 집중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마데카솔의 주성분으로 만든 마데카 크림 있죠. 그게 센텔리안 24거든요. 저도 집에 있어요. 저도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진짜 효과 있는지는. 아무튼 센텔리안 24 요게 잘 팔린대요.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매출액이 25% 여전히 잘 나가고요. 또 의료기기 2등급 허가를 받아서 실손보험 청구가 이건 가능하답니다. 이 센텔리안 크림인데 센텔리안 MD 크림은요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 봐요. 의료보험 같은 거. 더 잘 팔리겠죠. 피부과 같은 데서 많이 처방할 것 같고 또 인건비나 광고 선전비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목을 잡은 겁니다. 저게 줄어들면 실적 좋아져요. 그 5월달에 출시한 카리포토텐이라고 전립선 비대증 개선제라고 하네요. 요거는 4분기에 광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양한 신제품들이 나오는데 이제 광고나 이런 거 이제 외형 성장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주들이 가져갈 몫이 좀 줄어들겠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뭐 내년에는 좀 올해 4분기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좀 4분기 실적까지는 기대할 게 없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매출 성장하고 나면 점유율을 이제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실적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좀 생소하시죠? 이거 뭐냐면 반도체 장비고요. 김경민 연구원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시겠지만 이게 그 넥스틴 아세요? 넥스틴?
넥스틴이 KLA랑 이제 경쟁하는 기업이죠. 그 회사도 있지만 이제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미국의 세계적인 계측 장비 회사 KLA의 경쟁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반도체 공정상 미세한 회로 패턴이 우리 배웠죠. 증착이 뭔지 아시죠? 반도체 위쪽에 이 산화막 위에다가 뭐죠? 이렇게 막을 하나 입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류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막을 계속 이제 위로 쌓아 올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밑에랑 위에가 이게 정렬을 해야 돼요. 균일하게 안 될 수가 있죠. 그걸 반드시 이거를 검사를 하는 거죠. 계측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미세 공정이 이제 선폭이 줄어들면서 더 심화되다 보니까 기술력이 더 높아져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정확성과 반복 재현성에서 굉장히 뛰어난 회사가 좀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ASML 있죠. EUV 장비 만드는 세계는 여기에 아마 장비 공급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나 봐요. 이게 노광 공정 아시죠? 이 빛을 쏘는 거 포토 공정 배웠죠. 그걸 노광 공정이라 그래요. 거기에 이 장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장비 시장은 8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부하고 이렇게 보니까 좀 뭔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장비 시장 규모는 8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KLA가 60%인데 이제 이걸 맹추격하고 있어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그리고 오버레이를 이제 계측이라고 하는데 꾸준하게 성장하고요. 업황을 잘 안 타요. 왜냐면 미세화 이제 공정 기술이 점점 미세화되니까 여기서 계측 장비가 저 역할을 안 해주면요. 제대로 노광이나 식각 공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노광 식각 아시죠? 예. 그리고 넥스틴하고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달라요. 넥스틴은 그 웨이퍼 있죠? 요게 그 회로가 그림 그려진 거 있죠? 요게 불량인지 아닌지 전하고 그러니까 정상품하고 요거를 순식간에 비교하는 거. 카메라 탁탁탁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서 자동으로 검사해 주는 거고 요 계측 장비는 위에서 이제 수직으로 위와 아래를 보고 이게 균일하게 돼 있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품 전혀 다르고요. 주요 고객사는 오로스는 하이닉스 좀 비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안 좋았죠. 그러나 다변화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도 들어가고 비메모리 쪽에 그리고 중국에도 납품합니다. JHICC라고 디램 업체인데 중국도 어쨌든 반도체에 사활을 걸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미국 걸 못 쓰니까. 그래서 특히 KLA 장비는 진입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넥스틴도 중국 수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 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 좀 약간 수혜 기업으로도 부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X축과 Y축의 정렬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방막 있죠. 방막. 방막이 뭔지 알고 증착할 때 막 입히는 거 위에 살짝. 그거의 두께 방막은 얇은 막이에요. 아무튼 요게 두께가 얼마 되는지 측정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쨌든 계측 장비는 노광 공정, 이 포토 공정에만 쓰이는데 저 방막을 측정하는 장비는요. 식각, 증착, 평탄화 다 쓰여요. 평탄화는 웨이퍼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증착을 하면 그걸 평탄하게 쫙 깎아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평탄화 공정인데 이제 거기에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규모가 이 오버레이 장비보다 2배나 크대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제품 개발 목표로 하는데 성공할지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분쟁 수혜도 좀 일부 있고요. 그리고 다만 하이닉스가 주 고객사니까 설비가 줄면 좀 리스크 요인이지만 이제 고객사 다변화를 했고 또 미세 공정은 이런 업황과 상관없이 계속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이게 자회사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로스 말고 FST가 최대 주주예요. 위에 모 회사고 그 회사가 오로스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화인세라테, FXT, 이솔 이런 것들을 FST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지분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이 밑에 회사들을. 근데 아무튼 이게 FST라는 반도체 그 펠리클이라고 아세요? 펠리클이 포토 마스크 있죠. 마스크.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회로 그려진데 딱 쏴주면 마스크 관통에서 회로가 그려지는데 그걸 보호해주는 부품이 펠리클입니다.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FST예요. 요거는
FST의 자회사 중에 그 이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비상장인데 EUV 장비에 필요한 그런 검사 장비 같은 거. 또 펠리클 있죠. 아까 설명드린. 이게 투과율이 좋은지. 예.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펠리클을 하는데 펠리클 투과율이 좋아야 마스크를 통해서 밑에다가 또 제대로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회로를.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장비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고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스트 퍼즐 예전에 우리 공부 좀 했던 건데 그래프 가지고 간단히 한번 더 정리해 드릴 거예요. 워낙 또 중요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업스트림은 채굴 정제련, 그러니까 리튬을 채굴한 다음에 리튬을 이제 수산화 리튬 같은 전기차에 필요한 걸로 재련을 해줍니다. 깨끗하게. 그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은 그걸 이용해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배터리까지 만드는 이 두 개가 중간 단계고요. 다운스트림 맨 밑에 배터리 조립하고 팩으로 만들어서 전기차에 납품하는 요게 이제 다운스트림이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근데 지금 미드스트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내연기관차 원가 구조는 차체나 내장이 30%인데 여기 전기차 원가 한번 보세요. 원가 28% 광물입니다. 메탈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요거고 양극재 법인별 수익성 비교인데 이 LG화학이하고 포스코케미칼은 이제 양극재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원료 같은 거 전구체 각각 이제 합작사 중국 회사를 했는데 뭐 압도적인 이익률입니다. 그만큼 내재화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메탈 정제 점유율 밑에 중국 보이세요? 중국이 다 갖고 있어요. 리튬 그나마 리튬은 칠레가 좀 갖고 있지만 무서운 거죠. 그리고 소재 내재화 이제 나온 편인데 LG엔솔이 제일 잘 돼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 LG엔솔이 광물 같은 것도 있고 광물 전재련, 전구체, 고려양호라고도 하지만 LG화학이 그 밑에서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LG화학이 양극재, 도전재, 실리콘, 도전재, 그다음에 분리막까지 아마 다 할 걸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그 수직 계열 하겠다는 거예요, LG가. 그리고 삼성은 에코프로그램과 주로 하고 SK온은 에코프로랑 일부 하면서 자체적으로 SK그룹과 같이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수직 계열화 A부터 Z까지 얼마나 이 회사가 집중적으로 이걸 컨트롤 잘하느냐. 여러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LG그룹의 자회사가 한다거나 수직 계열화는 그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내 공급망을 구축해 줘야 돼요. 역내 공급망 어디냐면 유럽이면 유럽, 미국이면 유럽. 지금 미국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공급망을 잘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또 하나가 돈이 많아야 돼요. 돈 없으면 못해요. 이런 거 공장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교집합을 맞추는 기업이 LG화학, LG엔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요. LG화학과 이제 고려아연의 계열사 중에 캠코가 있어요. 황산 니켈 만드는데 이 회사가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한국 전구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의 입장에서는 저런 건 괜찮죠. 전구체를 수직 계열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전구체입니다. 양국재에서. 예. 이게 원가가 제일 많이 나가니까 이걸 중국이 꽉 잡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어쨌든 고려안을 이용을 해서 한국 전구체를 만들어서 이걸 조달을 받으면 굉장히 그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LG화학의 수산화 리튬 필요량과 LG화학, LG에너지 장기 공급 내용입니다. 필요량은 이렇게 많아요. 근데 공급량은 요거밖에 안 돼. 밑에 회색. 수산화 리튬 똑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랑 이제 계약 체결한 게 요 정도밖에.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지금. 그러니까 광물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장량 측정하고 파쇄하고 분립하고 선별해서 후처리 과정 겪고 이제 뭐 리튬이나 이런 거 뽑아내는 거죠. 그 포스코홀딩스가 옛날부터 그 염수 리튬 있죠. 아르헨티나 이쪽에 투자를 해놓고요. 24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걸로 알고 있고 광석 리튬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광양 쪽에 포스코 자회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 요것도 꽤 많이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런 주축이 되는 거죠. 광물 사업에 리튬으로. 그래서 되게 오래 했어요. 보시면 그냥 뭐 지금 바로 한 걸로 알고 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이걸 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염수 리튬, 파일럿 플랜트, 아르헨티나 데모 플랜트, 염수 리튬 뭐 이런 거. 염수는 뭐냐면 그거예요. 그 호수 있죠, 호수. 호수에 나오는 그 짠물.
예, 소금물 이걸로 만드는 거고 이거는 광석에서 직접 캐내는 거. 예,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저렇게 뽑아낸 리튬을요, 그 수산화 리튬으로 잘 바꿔주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전기차에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보고서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 장이 끝났고, 근데 공시 나온 거 오늘 좀 있어가지고요. 그 TSI 아시죠? 그 2차 전지 장비 회사 여기가 무려 37%나 되는 금액에, 그러니까 250억 정도 공급 계약을 좀 맺었다고 합니다. 그 2차 전지 장비 참고하시고, 그리고 CS 윈드가요. 제가 이거 저도 공시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멘스라는 회사 있죠, 독일에. 여기 풍력 개발, 해상 풍력은 되게 유명한 회사죠. 여기에 아직은 아니고 24년입니다. 2년 후에 5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베트남, 포르투갈 법인 이제 CS 윈드 공장이죠. 여기서 생산한 해상 풍력 타워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액이 꽤 커요. 3조가 넘어요. 3.8조. 예. 그래서 공급 지역은 글로벌 전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CS 윈드의 이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거는 정말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공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발주 시점에서 약간 공급 규모는 바뀔 수도 있대요. 이게 24년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실적엔 반영 안 되지만 미래를 일단 당겨서 반영할 수는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제조업체들의 르네상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태양광에서 이제 또 풍력 쪽으로, 또 수소 관련해선 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와서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원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B2B죠.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자 매수 쪽에서는 오랜만에 나왔어요. 어제 대창단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사더라고요. 이 박완식 회장님이 대창단조를 그냥 계속 매수해요. 예, 꾸준하게. 주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대창단조는 아시겠지만 굴삭기 부품 회사입니다. 캐터필러 아시죠? 굴삭기 여기 탱크 이렇게 캐터필러 같은, 예, 그거 만드는 거기 부품. 예, 근데 아무튼 박완식 회장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주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 오른 자리에서. 보통 이게 급락할 때 사거든요, 대주주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다른 기업과 좀 다른 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끝나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식시장 오늘 어쨌든 장중엔 급락을 했다가 정말 강하죠. 폴란드 리스크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는 러시아가 발사한 게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사된 걸로. 미사일은 러시아제인데 러시아에서 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리스크가 완화돼서 급반등을 해버렸고, 약보합이 끝났고 코스닥도 비슷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히 오늘 좀 오전에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다가 증시가 좀 돌아섰고, 그렇지만 오늘은 이 막판에 외국인이 샀네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많이 팔다가 보세요. 빨간색이 확 돌죠. 그래서 급격하게 좀 오후에 매수하면서 외국인이 다시 하루 만에 그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은 좀 많이 팔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증시에 큰 영향은 못 줬고, 기관이 판 거는 주로 전기전자하고 자동차 이쪽을 좀 팔았고요. 외국인들은 막판에 전기전자 사버렸어요. 그 들어 올려버렸고, 다만 오늘은 제약바이오, 서비스, 통신, 자동차. 오늘 자동차가 좀 안 좋았던 게 쌍끌이 매도가 나와서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도 아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저평가죠. 그래서 시간과 우리 반도체 아시잖아요. 반도체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예, 자동차도 지금 비슷해요. 그렇지만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피팅, 오늘은 조선 기자재의 날이었어요. 그 피팅 아시죠?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DK락, BMT까지 다 급등했습니다. 예. 우리 한 번씩 공부했던 기업들이죠, 예전에. 근데 오늘은 한번 불을 뿜어줬고, 그 다음에 엔진 회사 HSD 엔진도 오늘 급격하게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8% 가까이 주가가 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풍력주 오늘 좋았어요. 특히 세아제강 지주가 풍력인가, 이거는 관광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우리 실적으로 한번 봤죠. 세아제강주죠. 실적이 좀 괜찮았었는데 아무튼 오늘 13%, CS 베어링 8.5, 원전주인 한전기술 7. 한마디로 태조 이방원이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니켈, 뭐 태양광도 오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또 아침에 뭐 전쟁 리스크 좀 커지면서 약간 그러다 보니까 또 한번 태조 이방원이 정말 오랜만에 다 동반하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나왔고, 하나솔루션도 그래서 오후에 좋았어요. 그리고 수소 얘기 나오니까 사우디랑 수소차 좋았고, 그리고 요새 반도체 되게 좋죠. 영창케미칼, 아이온스 아시죠? 아이온스도 7% 급등. 오션브리지 아시죠? 예. 하나머티리얼즈, 우리 다 공부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좋았습니다. 예, 오늘 다 괜찮았고, 그리고 의류업체도 하루 만에, 어제는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다시 급등했어요. 그리고 은행주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중소형 이 은행주들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DGB, JB, 우리금융, 예, 특히 이제 JB 또 배당이 엄청나죠 사실. 예. 그래서 배당 수익률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엔터주도 오늘 좋았고, 특히 오늘은 SM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반등에 성공했고, JYP는 뭐 깔 게 없어요. 그냥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6만 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회사들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아까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죠.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자원개발주, 골프, 철도, 뭐 철강주도 오늘 좀 괜찮았네요. 근데 오늘 포스코는 좀 빠졌었어요 아침에. 근데 많이 회복됐네요. 아침에 쭉 빠졌었는데, 백화점, 정유, 지주사, 영화, 뭐 휴대폰 부품 이런 식으로 강했고, 다만 이제 자동차가 오늘 좀 안 좋았어요. 특히 요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적인 회사들, 요 네 개가 다 2%씩 빠지다 보니까 자동차 대표주는 오늘은 좀 부진했다. 뭐 악재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도 최근에 오르고, 오늘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롯데케미칼. 근데 어제도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롯데나 금호석유가 일단 뭐 최악은 지나서 올라가는 가는 건 좋은데, 이게 구조적으로 좋아지겠느냐. 아까 우리 석유화학 공부 또 했죠.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롯데는 그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소되면 뭐 나쁠 게 없는데, 예, 일진 모티리얼즈 인수도 잘한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만 좀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아무튼 뭐 석유화학은 내려갈 때 뭐 굳이 막 비중을 줄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를수록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MLCC도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예, 삼성전기도 최근에 급등하고 좀 밀렸고, 통신주 좀 밀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2차 전지가 좀 안 좋았어요. 특히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워낙 근데 이 기업들이 빠진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특히 포스코 케미칼 엄청 올랐었죠. 그래서 뭐 빠져도 할 말은 없는 거죠, 이쪽은. 예, 그래서 과도하게 상승하는 데 따른 그냥 되돌림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좀 못 올랐던 기업들이 오늘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예,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는 오후에 조금 아쉬웠고, 게임주도 오늘 오후에는 조금 힘이 좀 빠졌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좀 게임주들은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 그랬고요. 예, 뭐 그 외에 큰 특징은 없었네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점검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아시죠? 내일 그 코엑스에서 돈창 콘서트라고 2대1에서 2대1 신문에서 주최하는 이제 그걸 제가 내일 오후 4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그쪽 가까운 데 사시면 뭐 미리 이거 신청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것까지. 예. 아무튼 그게 강연회가 하나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내년 전망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제 63,000원 향해서 가고 있고 좋네요. 그리고 LG화학 좀 쉬었고, 삼바 좀 쉬었고,
예, SDI 올랐고 현대 오늘 좀 자동차 안 좋았고 셀트리온은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올라서 빠진 거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최근에 올라서 빠진 거고 태양광 좋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롯데케미칼까지 악재라기보다는 좀 단기에 급등한 거에 따른 되돌림이었고 좀 못 올랐던 게 지금 조선주였죠.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그냥 순환매예요. 계속 못 오른 것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른 건 좀 빠지고 이런 좀 흐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도 좀 최근에 올랐다 좀 빠졌고 CS 윈드는 오늘 대규모 수주 그 아까 공시가 좀 있었고요. 현대로템도 뭐 수주 공시는 아니고 뭐 기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수소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한전기술 원전 사우디랑 뭔가 협상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빈살만 오지만 예, 좀 투자에 주의는 하셔야 돼요. 너무 기대감만 갖다가 안 되면 또 주가가 흔들리니까. 예. 그랬고 뭐 대부분 좋았죠. 예, 오늘도 뭐 종목 장세 오뚜기 오랜만에 갔고 그리고 SK케미칼 좀 빠졌고 솔브레인 올랐고 네. SM 급등, LS 일렉트릭 급등 했던 것 같고요. JB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다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부 좀 아쉬운 게 자동차가 조금 힘을 못 받은 게 좀 아쉽지만 잘 좀 극복해 주세요. 자동차도 뭐 안 좋은 것들만 반영하니까 저는 뭐 나쁠 거 없다.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여기까지 해드리고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녁 잘 보내시고요. 시장이 어쨌든 많이 분위기가 개선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워런 버핏을 제가 칭송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해야죠. 남들이 공포스러울 때 담고 있었잖아요. 주식을. 직접 보여줬죠. 뭐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걸 실천하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남들이 흥분할 때는 안 사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요, 뭐 시간 기회는 충분히 오니까 항상 남과 반대로 하는 그런 훈련도 좀 꾸준하게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도 그려가면서 해보시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뭐예요? 통찰력이 있어야죠. 기업을 보는 눈, 통찰력 그리고 압축을 해야 돼요. 여러 개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몇 개만 골라서 그것만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해 나가시면 뭐 결국 나중에 좋은 결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압축을 해서 몇 개만 한정 짓고 공부해도 틀리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만큼 어려워요. 왜? 미래를 예측해야 되니까.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틀리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산이 돼요. 얻어 걸린 거는 자산이 안 됩니다. 진짜 운 좋아서 갑자기 갖고 있는데 뭐 딱 터져가지고 주가 급등. 그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일단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